지금 인텔의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특정 테크 양산할 때까지 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네.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텔이 앞으로 한두 세대 그 18홈 스트롬 이런 거 양산하고 조금 이제 안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럼 엔비디아가 지금까지 이제 지난 2년을 보면 AMD가 못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너무 잘해서 AMD가 굉장히 처진 게 된 거고, 인텔은 못한 것 같아요. 인텔은 못했고 또 메모리 쪽에서는 삼성도 못한 것 같아요. 뭐 하이닉스는 잘했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요 그 반도체 기업들에 따라서 각각 구분이 되는데,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한 건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운칠기삼이죠 이거는. 예. 엔비디아에 항상 나온 쿠다 이야기. 쿠다는 일반인들을 듣기 쉽게 설명하면은 프로그래밍 도우미 같은 거죠. 네. GPU라는 게 맨날 그래픽, 그때 이제 다이렉트 X라는 걸 써서 보통 우리 접근을 했는데 네. 그걸로 그래픽 처리하는 거 말고 플러스 알파로 우리 GPU에서만 프로그램을 잘 돌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너희가 써놓은 거 좀만 고생하면 여기서 돌릴 수 있다. 요거를 2007년쯤에 이제 런칭을 하죠, 얘들이. 사실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모든 게. 네네. 인공지능을 노린 것은 아니고 여기는 그냥 누구든지 GPU로 돌리면 이론상의 성능 향상이 있으면 다 쓰세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업계가 그걸 물었어요. 이제 뭐 기상 시뮬레이션, 우주 시뮬레이션 이런 애들도 물었죠. 각종 물리 시뮬레이션들. 그걸 묻는 사람 중에 제일 대박 난 게 그냥 인공지능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기상 시뮬레이션이랑 인공지능은 사실 GPU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픈 AI가 저렇게 큰 데는 엔비디아의 지원이 없었으면 불가했다. 즉 엔비디아가 그 칩을 밀어줬기 때문에 걔네 거기까지 나온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측면,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는 그때 이세돌의 알파고 때부터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사실 저는 그 구글이 조금 묘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구글은 그 알파고 학습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인공지능 코딩할 때 쓰는 도우미들 프레임워크. 그리고 프레임워크도 이제 지금은 이제 토치라고 부르는 녀석을 많이 쓰는데 네. 그거 구 페이스북이 만든 거예요. 원래는 우리 텐서플로우라는 걸 되게 많이 썼어요. 네. 근데 이거 구글이 만든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발전을 과거에 엔비디아 칩으로 많이들 했지만 처음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한테 임팩트를 확 줬던 알파고 사건은 정작 구글이 소프트웨어랑 반도체도 같이 가지고 있을 때 터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한번 치고 나갈 수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도 마냥 탄탄대로는 아니고 위험한 순간 정도는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공지능 잘 되고 나서 2009년부터 2010 몇 년까지 계속 엔비디아 생태계가 자라나긴 했죠. 네. 근데 이제 주변에 큰 임팩트를 준 거는 16년에 알파고였으니까 처음에. 근데 정작 그쪽을 다 잡고 있던 구글은 뭔가 그걸로 큰 비즈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나 봐요. 뭐 구글이 클라우드를 잘 못해서 그랬던 감도 있죠 그때. 뭐 하여튼 그런 거 보면은 마냥 순탄하지는 않았고 그래 이렇게 위험이 터지더라도 계속 하던 비즈니스 했고 덕분에 지금의 위치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이제 격차가 많이 벌어져가지고 쫓아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보통 우리가 새로운 신규 칩을 만들 때 그동안의 우리 논법은 뭐 인텔 같은 경우는 틱톡 전략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리뉴얼은 2년 이상의 시간을 통해서 그렇죠, 예. 리뉴얼이 됐잖아요. 그리고 뭐 1년이나 1년 반 이 기간에는 뭐 약간 그 업그레이드 정도 수준이고. 근데 사실 이 칩의 격차라고 부르지만요. 이론상의 성능 격차는 둘 사이에 별로 없어요. AMD 셋이죠. AMD, 인텔, 엔비디아 사이에 이론상의 그 GPU 성능 격차는 별로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물론 제일 잘하긴 하겠죠. 네. 근데 이게 뭐 4-5배 경쟁사의 같은 세대 칩보다 빠르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거 그냥 차이가 나는 건 내가 칩을 딱 샀는데 내가 돌리고 싶은 거 얼마나 빨리 뚜다닥 깔아서 돌릴 수 있느냐 차이거든요. 네네. 그냥 그런 이제 간접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큰 것뿐이에요, 엔비디아는. 간접적인 부분이라면? 예를 들면 지금도 그 우리 노트북 중에 그 인텔 칩 들어간 거 있고 네. 그 스냅드래곤 들어간 노트북도 나오는 거 아세요, 요즘? 예, 요즘에 스냅드래곤 엘리트. 그걸로 그 업무 보겠다는 분이 있나요, 혹시? 없죠?
그거 해보면은 내가 일할 때 쓰던 프로그램 중 돌아가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 간접적인 부분들이 훨씬 큰 거예요. 어차피 GPU 설계랑은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결국 이거 숫자를 곱하고 더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곱셈기 덧셈기가 왕창 들어가 있고 메모리 접근 잘하고 그러면은 좋은 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패키징 기술도 막 적극적으로 쓰는 이유가 그런 설계 부분에서 이제 특화할 게 없으니까 그 설계 그 칩 내부 설계 외적인 부분에서도 짜내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 패키징 그 코어스가 강조가 된 거는 결국은 미세화 공정의 한계. 그러니까 칩 자체의 성능을 더 높이기 어려우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칩 여러 개를 붙인 기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중요해지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패키징 그 칩 간 연결해서 에너지를 10 정도 썼다고 해보죠. 미세화가 안 됐을 때 반도체가 에너지를 1000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00 쓰는 녀석이인데 10 쓰는 패키징에 신경 쓰겠어요? 그렇죠. 근데 미세화를 계속했더니 칩이 1밖에 안 써요. 그 패키징 쪽 아직 5 정도 쓰는 거죠. 그럼 거기다 돈 써야죠 이제. 네네네. 반으로 줄이면 3분의 1로 전력 소모가 줄어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미세화가 분자 단위로까지 나왔고 뭐 이제 원자 단위로 어떻게 갈지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한계에 도달했고 거기서 전력 소용량을 줄이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전력 전성비를 네. 내기 위해서 최대한 집접을 해서 그게 그 전기가 잘 통하게 쉽게 예, 어차피 그 GPU 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시대의 공정을 사용해서 어차피 다 TSMC 쓰잖아요. 결국 자기들만의 무언가가 있긴 하지만 네. 곱셈 덧셈 잘하는 기계를 왕창 껴서 메모리랑 그 HBM과 왕창 연결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특화할 것이 생각보다 많진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TSMC가 2나노 공정에서 60%의 수율을 달성했다. 그거 어떤 칩에서 나왔는지 모르면은 의미가 없죠 사실. 그 이제 전 대표였던 패트릭 겔싱어도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0% 수율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양산 들어가도 상관없는 수준이에요. 네. 개별 제품이라고 하면. 왜냐하면 양산 올라가면서 어차피 일드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이 게이트오러라운드나 나노시트, 리본팻이죠 인텔은. 이걸 했던 두 회사의 고생을 보면 TSMC도 이제 AP 정도 되는 칩은 어느 정도 고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제 TSMC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특정한 형태의 테스트용 웨이퍼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이걸로 진짜 모든 고객들이 갑자기 대규모 양산을 할 거냐 전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까지는 그래도 이제 TSMC가 그동안에 괄목할 만한 제작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2나노 시대가 25년에서 26년 사이는 맛을 보긴 하겠네요. 최초 큰 고객 하나는 제품이 나온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이게 안 나온다고 하면 이미 설계가 기존 3나노로 막 빽하면서 뭔가 조짐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고객 내년에 몇 개 정도는 칩을 내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서 3나노하고 2나노면은 그 어떤 성능 향상 폭을 한 대략 뭐 러프하게 뭐 나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3에서 2가 되면은 33% 개선이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미 보시면 알지만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TSMC도 그 삼성전자도 그랬는데 핀팻이라는 구조에서 나노시트 게이트오러라운드 구조 가면은 초기에는 밀도 향상을 10몇 % 정도밖에 안 잡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 게이트오러라운드 나노시트 TSMC에선 그렇게 가면 얘의 밀도 향상 자체는 크지 않을 거고 대신 저전력 특성이 확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네. 그러니까 AP 이런 데서 좀 이득을 보는 구조겠죠. 그럼 사실은 뭐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하는 상황이니까 만약에 전력 수요량이 줄어들면은 빅테크나 이런 쪽은 너무나 좋아할 만한 뉴스이긴 하죠. 단 그렇죠? 제품이 나와야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게 AP는 만들 수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회사는 GPU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칩이 크죠. 네. 칩이 크면 수율이 안 좋아요. 이제 어려운 제조 기술을 사용할 때 큰 칩을 요구하면은 웨이퍼에 살아있는 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냥 옛날 공정으로 칩 만들어서 속도 낮춰서 쓰는 게 전성비가 좋을 수도 있어요. 네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칩을 이렇게 쭉 제조를 하면요. 그 작동 속도를 좀 높이고 칩을 여러 개 쓰면은 전성비는 개선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잘 안 나오는 3나노 칩 하나 쓰는 것보다 네. 뭐 4나노 이런 걸로 만든 칩을
한 2개 정도 사서 30%쯤 속도를 줄여놓으면 네. GPU 같은 거 특히 성능이 좋아지죠. 이게 새로운 공정도 되게 경제성이 이렇게 크로스오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네. 어떻게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본격적으로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인텔 부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 인텔의 부활이랑은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인텔의 제일 큰 문제, 돈이 없다. 아니 이거 되게 치명적인 문제. 인텔이 겔싱어가 취임하고 나서 1년에 캐펙스를 얼마씩 했냐 하면 250억 불씩 했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이제 이거를 보면은 옛날 밥스완 때 주주환원 한 30몇 조 했던 게 갑자기 속이 쓰리죠. 지금 인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기술이 없다 이런 것보다는 당장 다음번 양산할 공장 돈이 없다 그런 수준에 가깝거든요. 지금 인텔의 제일 큰 문제는 그래서 특정 테크 양산할 때까지 돈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돈 문제가 해결되면 인텔이 앞으로 한두 세대 그 18홈 스트롬 이런 거 양산하고 조금 이제 안정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되려면 물건이 팔려야 되는데 여기서 인텔이 물건이 팔린다는 거는 사실 쉽게 딱 까놓고 얘기해서 PC나 노트북이 팔려야 되고 사실 그게 갸우뚱한 거잖아요. 네, 기존에도 옛날 서버 예. 데이터 센터들이 돌아가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데이터 센터들이 옛날 서버 그 하기에는 마음도 바쁘고 그냥 지금 자기네는 AI 가속기 달기 바쁘지. 그건 그러니까 아예 생각해보세요. 이게 겔싱어가 2021년 말에 취임을 했는데 그때 챗GPT 있었나요? 없었죠. 네, 그때 우러전 있었나? 있었나 그때? 모르겠어요. 21년 말이니까 22년 초인가요 전쟁이? 우크라이나죠. 예. 네네. 그 다음에 저기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었죠. 이거 아무리 인텔이 대단한 회사여도 CEO 레벨에서 이게 예측 가능한 사건들인가요 여기? 그렇죠. 솔직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서.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도 몰랐을 텐데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놓고 보면요. 겔싱어가 그 취임 시점에 나는 1년에 250억 불씩 캐펙스를 쓰면서 3년 뒤에 회사를 뽀개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리는 없죠. 네, 그렇죠. 그 지금 나오고 있는 돈벌이가 계속되니 여기서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렇죠. 빨리 성능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 다음에 이걸로 우리가 뒤처진 AMD를 따라잡고 그렇죠. 그럴 수 있겠다. 금고에 한 몇십 조 원 있으니까 요 정도 깎이고 1년에 얼마 벌면은 이제 2025년, 26년쯤에는 18홈 스트롬이 최초 양산되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네네. 실제로는.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이벤트가 터지면서 확 흔들린 거죠. 음. 저 그래서 부활할 수 있냐 아니냐도 좀 말하기가 힘든 거야. 일단 가장 큰 이벤트인 챗GPT. 그것 때문에 서버 투자의 기조도 바뀌고 많은 게 바뀌었죠. 네. 사람들 관심이 인공지능으로 가고 CPU 관심 줄어들고 이제 그 과정에서 그나마 여기서 노릴 수 있었던 건 클라이언트 기기 열풍인데 아직까지 안 보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하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네. PC라든가 노트북 같은 게 판매량이 다시 증가할 수도 있고 계속 지금 벌써 4년, 5년째 21년 이후로 계속 꼬라가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뭐 속된 말로 꼬라 박는 거죠. 예. 그 정말 그렇게 될 거냐? 혹은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양쪽의 냉각이 더 강해질 거냐? 이런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저건 어떻습니까? AI 가속기 쪽에 그 소위 말하는 빅테크의 서버 용량이 어마무시하게 커지니 우리가 만약 쓰고 있는 이 엣지 컴퓨터는 그 이렇게 요즘 핸드폰 하드 용량 잘 안 늘리듯이 예. 별로 안 좋아도 잘 돌아간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쪽 본질에서 할 게 고도화되면 엣지 디바이스도 고도화돼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도 많이 그 뭐 램도 D램도 많이 써야 되고 CPU도 성능이 더 좋아져야 되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셔요? 그건 사실 인텔도 우리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얼마 정도는 기기도 좋아질 수 있다고 보는데 사실 서버 인공지능이 항상 더 똑똑해요. 그러겠죠. 근데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얘의 문제는 보안 문제도 있고 하나는 인터넷 끊기면은 뻗는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차들 중에 서버 인공지능을 쓰는 걸 포기한 큰 이유 중 하나예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잘하려고 큰 인공지능 돌리려고 인터넷 서버에 붙여놨어요. 네. 제 인터넷 끊어버렸어요. 신나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제 엣지로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인텔의 문제는 그래서 인텔이 더 많은 실리콘을 팔려면은 엣지 쪽
자기 랩탑 쪽에서 돌아가야 되는 인공지능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 거기까지는 또 시간 좀 걸리겠죠. 그런 게 뭐가 있어 물어보면 또 딱히 대답을 못 하겠다는 게 문제죠. 하긴 뭐 챗GPT라든가 무슨 뭐 지금 퍼플렉스티라든가 예. 이런 거 뭐 멀티모달로 가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멀티모달을 안 써봐서 예. 멀티모달 쓰기 전에 그냥 질의하고 답하는 거는 컴퓨터 성능하고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트래픽 그 네, 그게 훨씬 중요해요. 통신이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랩탑용에 쓸 수 있는 인공지능들, 그러니까 랩탑 칩이 강해져야 되는 인공지능들을 쭉 보면요. 인터넷으로 내가 연속으로 보낼 수 없는 애들, 예를 들면 1시간짜리 동영상을 딱 주고 이 안에서 특정 장면을 찾아라. 요런 거는 제가 컴퓨터에서 많은 걸 처리해야 될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그런 용도들이 좀 떠오르는 게 있냐는 거죠. 그렇지. 예. 지금 제가 여기서 생각했을 때 내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득 볼 게 딱히 안 떠오르면은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한테도 좀 안 떠오르는 문제인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 거대한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돌리고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는 가벼운 것만 계속하는 상황이 되면 엣지 디바이스의 용량 증가가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이제 딜레마인 거죠. 굉장히 크고 복잡한 일을 해야 요거의 용도가 생기는데 우리가 쓰는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은 결국 메모리나 GPU가 작을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은 여기에서 용도를 찾으려면 인터넷으로 전송하기엔 빡센 녀석들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게 조그만 인공지능으로 될까? 이런 거죠. 저는 요런 거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제 컴퓨터 안에서 저도 PPT랑 그 스크랩 해놓은 게 많아요. 이제 자료가. 그러면 AI한테 요런 거 정도는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해준다면. 야, 내가 그 4달 전쯤에 각도기님이랑 하기로 한 내용이 뭐였지? 이걸 물어보면 컴퓨터의 파일을 다 열어보는 거죠, 얘가. 그런 거 정도는 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제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을 인터넷에 업로드 한다는 건 재앙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는 용도가 좀 떠오르는데 그렇게 단순히 서치하는 인공지능이 그렇게 실리콘을 써야 될 만큼 큰 녀석일까? 네. 아닐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저 그러면 하나 또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이 애플 실리콘의 등장 이후로 급속도로 칩 성능이 향상이 있었잖아요. 그 인텔 진영 외에 X86 진영 외에 모든 진영이 그렇죠. 예, 확 올라가서 디바이스 바꾸는 기간이 길어진 거 아닌가?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2년 쓰면은 막 답답해서 바꿔야 됐고. 근데 그 기기를 바꾸는 기준은요. 내가 너무나 돌리고 싶은 게 있어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진부화되거나. 사실은 이 칩 자체 성능 늘어난 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 정작 그렇게 해서 AI 열풍이 온다고 23년, 24년에 AI고 뭐고 성능 높은 칩을 싹 내놨는데 기기 안에서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네. 챗GPT 이런 멀티모달을 하면 이 퍼플렉시티도 보면 인공지능 몇 개 택해서 쓸 수 있어요. 네. 제가 GPT-4, 5를 이제 백으로 쓸 수도 있고 뭐 재미니를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인데 결국 그 서버에서 놀잖아요. 재밌는 건 다 서버에서 일어나는 상황인 거죠. 달리 말하면. 예. 그럼 당연히 안 바꾸는 거죠. 그게 빨라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정작 한번 들여놨는데 AI 열풍은 서버 파티더라 지금까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